하늘이 조용할 때 땅이 먼저 운다. 중산 스님이 남긴 말 한마디가 지금의 한국을 꿰뚫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조용한 거리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정적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2025년 지금 한국 사회는 어쩌면 바로 그런 정적 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은 반복되는 논란 속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민심은 지쳐서 말이 없고 청년들은 미래를 말하기보다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와 너무도 닮은 상황을 무려 30년 전 한 스님이 예언처럼 남겼습니다. 그 이름 숭산 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숭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수행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출가했지만 그의 선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폴란드, 이스라엘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선방을 세우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수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전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생전에 남긴 수많은 화두 중 가장 의미심장하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조용할 때 땅이 먼저 운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단순한 시적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한 문장은 한국의 미래를 꿰뚫는 철학적 경고이자 예언의 문장으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이 조용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모두들 바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방향도 보이지 않고 거대한 시스템은 조용히 고장나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때 땅이 먼저 운다. 즉 민심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 청년 세대의 이탈, SNS 상에서의 분노와 냉소, 그리고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이 모든 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심의 울림입니다. 숭산 스님의 말대로라면 이런 민심의 떨림은 곧 사회 전체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언이 단순히 불만이 터진다는 경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숭산 스님은 언제나 마음이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다. 다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을 뿐이다. 즉, 그가 말한 땅의 울음은 단지 불안이나 혼란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이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기회라는 뜻입니다.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신호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도다어를 품어야 한다. 도 없는 정치는 사람의 고통을 연기처럼 만든다. 이 문장을 떠올리며 생각해 봅시다. 2025년 대선,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리더는 정말 도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권력의 연기 속으로 민심을 숨기려는가? 하늘이 조용한 시대. 그렇기에 땅이 먼저 옵니다. 그 땅 위에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변화는 더 큰 충격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숭산 스님의 한마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숭산 스님이 남긴 칼춤의 비유를 통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와 예상되는 충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죠. 도 없는 정치, 칼 없는 칼춤. 2025 대선, 누구의 칼이 누구를 벨 것인가?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갈라진 진영, 반복되는 네거티브, 정책 없는 구호, 진심 없는 동맹.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 뉴스는 흡사 싸움판과도 같고 선거철이면 그 싸움은 더욱 격해지죠. 숭산 스님은 생전에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 없는 정치란 칼춤이다. 칼이 없으니 제 발을 벨 것이며 춤은 화려하나 마침내 고요 속에서 울음을 낳는다. 언뜻 시 같기도 하고 선문답 같기도 한 이 문장은 지금의 대선 판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은유로 읽힙니다.
도 없는 정치란 무엇일까요? 충산 스님이 말한 도는 단지 종교적 수행의 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를 제 마음을 다스리는 힘, 즉 진정성과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중심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이 도를 갖추어야 하고 정치는 그 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칼춤을 보고 있을까요? 2025년 대선은 이례적입니다. 기존의 거대 양당이 모두 내부 분열과 리더십 문제를 겪고 있고 여론은 역동적으로 요동치며 기존 구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변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외친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 또 누구는 말한다, 안정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 다수는 누가 되든 달라질 것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숭산 스님의 칼이 없는 칼춤이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화려한 유세, 자극적인 발언, 반복되는 공약. 모두 춤처럼 요란하지만 그 중심의 칼, 즉 진짜 실행력과 도덕성,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숭산 스님이 예언한 제 발을 벨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정치권 내부의 자기 파괴, 즉 자기 편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 국민 전체를 잃게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치 모두가 틀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 바깥의 인물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현상은 단순한 지지율 변화가 아닙니다. 충산 스님의 말처럼 이제는 춤이 끝난 뒤 그들이 스스로를 베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려하나 마침내 고요 속에서 울음을 낳는다는 구절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치는 겉으로는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허탈함만 남게 되는 현실. 그 고요한 실망 속에서 다시 분노와 냉소가 자랍니다. 2022년, 2017년, 2012년. 우리는 선거 때마다 새로운 리더가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고 그만큼 실망도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정치는 점점 더 쇼처럼 변했습니다. 이것이 숭산 스님이 경고한 도 없는 칼춤의 참된 실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숭산 스님은 해답도 함께 남겼습니다. 지도자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멈추는 자다. 그 멈춤에서 길이 열린다. 이 짧은 문장에는 지금의 정치판에 필요한 결정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은 지지율 경쟁만을 위해 적을 만들고 말을 쏘아대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을 멈추고 국민을 다시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대선의 진정한 변수는 정당 이름도 정치 경력도 유명세도 아닙니다. 진짜 변수는 누가 도를 품고 있느냐. 즉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자기 길을 말하고 그 길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칼춤을 추고 있지만 그 칼은 진짜 칼이 아닙니다. 무딘 칼, 비어있는 칼, 혹은 칼인 척하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베는 것은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국민의 신뢰이며 한국 정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 칼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도를 품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북쪽의 문이 열릴 때 동쪽 바람이 분다. 충산 스님이 남긴 통일의 징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변화. 한반도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낡고 먼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80년대에는 혁명의 구호처럼 사용됐고 90년대에는 희망 섞인 예측의 중심이었으며 2000년대에는 점점 현실과 거리가 멀어진 유령 같은 단어가 되었죠. 하지만 통일은 단지 남과 북의 국경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 미래를 맞이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숭산 스님은 이 본질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었습니다. 북쪽의 문이 열릴 때
동쪽 바람이 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숭산 스님의 언어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북쪽의 문은 단지 북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쪽 바람 역시 단순한 기후나 지리적 현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는 한반도 지정학의 재편, 통일을 둘러싼 세계 질서의 균열, 그리고 한국이 맞이하게 될 대전환의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북쪽의 문이 열린다는 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까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여는 개방의 순간일 것입니다. 즉 체제 안정 후의 개혁 개방, 남북 협력 확대, 북중 간의 새로운 질서 조정 등이 그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숭산 스님은 이 문장을 남북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닌 1990년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외교 고립에 처했던 시기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힌트입니다. 북한의 문은 평화적 협상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의 흔들림으로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북한은 핵무장과 폐쇄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외부 세계에 경제적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중동 국가들과도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숭산 스님이 말한 동쪽 바람은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라면 동쪽 지역 즉 강원도, 동해안 북동아시아 해안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경제의 바람, 외교의 바람, 안보의 바람, 그리고 국민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될 곳은 동해안 접경 지역입니다. 강릉, 고성, 속초, 원산, 나진. 이 지역들은 물류, 산업, 에너지, 관광이 융합된 한반도 신경제 벨트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 러시아, 중국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한국은 더 이상 반도 국가가 아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 국가로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숭산 스님이 이 모든 구조를 한 문장으로 암시했다는 점입니다. 북쪽의 문이 동쪽 바람을 불게 만든다는 건 변화의 시작은 북에서 오지만 영향력은 동쪽에서 폭발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 정치권은 수도권 중심, 내수 중심 구조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 엔진은 동해에서부터 회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항의 개방, 북극 항로 진입, 유라시아 철도 연결, 북한 광물 자원 공동 개발. 이 모든 가능성은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숭산 스님의 말처럼 바람은 이미 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북쪽의 문은 물리적 경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숭산 스님은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치면 상대는 스스로 문을 연다. 통일은 외교가 아니라 내면의 통일에서 시작된다. 즉, 나만 스스로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북한의 문도 영영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세대 간에도 매우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통일을 맞이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숭산 스님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맞히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은 파멸일 수도 있다는 철학적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의 체제 변화는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동쪽 즉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접경지대에서 폭풍처럼 번질 가능성이 크며 그 바람을 맞이할 준비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숭산 스님의 북쪽의 문, 동쪽의 바람은 단지 방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휩쓸릴 수도 있다는 철학적 비유입니다. 사람의 발이 많은 곳에 재앙이 있다. 도시에 모일수록 우리는 멸망에 가까워진다. 서울의 밤은 화려합니다. 수많은 불빛,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교통.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와 식당, 밤늦게까지 켜진 사무실 창문.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상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쁠수록 잘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 높은 건물,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사람. 그것이 곧 성장이고 발전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숭산 스님은 이와 정반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발이 많은 곳에 재앙이 있다. 그 재앙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그는 도시의 화려함을 보며 이곳에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밖에서 오는 외부 위협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구조와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한국 사회가 놓인 위기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지역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일자리, 더 많은 기회를 찾지만 그 반대급부로 극심한 주거불안, 교통지옥, 인간 소외, 그리고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숭산 스님이 말한 발이 많은 곳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도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욕망이 몰려드는 곳, 속도가 미덕이 되고 비교가 당연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재앙은 지진이나 전쟁처럼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재앙입니다. 우울증, 고립감, 소외, 과로사, 고독사, 영아방임, 청소년 자살. 이 모든 현상은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숭산 스님의 말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재앙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구절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북핵, 경제위기, 국제정세, 무역마찰.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시스템, 즉 경쟁, 속도, 효율, 과잉노동, 그리고 끝없는 비교 구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는커녕 점점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극단적 부동산 양극화, 청년의 탈사회화, 노인의 무연고, 고립 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숭산 스님이 예고한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재앙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재앙은 물리적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디지털 생태계 역시 하나의 도시처럼 비좁고 복잡하며 질식 직전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 속 자아 비교, 메타버스 속 정체성 혼란, 실시간 감시와 과로를 부추기는 업무용 메신저, 디지털 범죄와 정보 피로증. 숭산 스님이 90년대에 했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많되 말은 없다. 보는 것은 많되 본 사람은 없다. 이건 지금의 디지털 과잉 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묘사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루 수천 개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수백 명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문명의 진보가 곧 인간 삶의 진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숭산 스님은 도시를 피하라거나 발전을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도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도시를 설계한 인간의 탐욕, 도시를 기회라고만 여긴 정치의 무책임, 도시에 기대어만 살아가려는 사회의 나태함이 곧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숭산 스님은 멈추어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서 되돌아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멈춤은 개인에게는 속도 줄이기고 국가에게는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며 사회 전체에게는 삶의 방식 재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 중심의 문명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입니다. 숭산 스님의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자 경고입니다. 이 도시에서 당신은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이가 먼저 깨어날 때 부처는 뒤에 웃는다.
조용히 각성한 세대, 대한민국의 판을 다시 짠다. 어떤 세대든 시대마다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개척자로, 386세대는 운동권으로, X세대는 자유인으로, 그리고 지금의 2030세대는 이기적이다, 정치를 모른다, 무관심하다는 말로 불려왔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을 향해 종종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력이 없다. 공정만 외치지 책임은 안 진다. 세상 물정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충산 스님은 생전에 매우 인상적인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네가 먼저 깨어날 때 부처는 뒤에서 웃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선문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춰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세대가 먼저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 그리고 그 깨어남이 시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30세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성 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해석하고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지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은 동일한 룰이 아니라 동일한 기회입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회적 지위와 연봉이라면 이들은 자기다운 삶, 균형, 정신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는 언제든 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 SNS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즉, 정치적 행동은 줄었지만 사회적 감각은 더 예민해졌고 제도권 바깥의 실천력은 오히려 강화된 세대라는 겁니다. 충산 스님의 말은 여기서 강하게 울립니다. 부처는 뒤에서 웃고 있을 뿐이다. 이건 진짜 각성은 말 많은 자가 아닌 침묵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자에게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즉, 2030세대가 보여주는 침묵과 무관심은 몰라서가 아니라 기존 방식에 대한 명확한 거부이자 새로운 판을 준비하는 조용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부터 이미 이런 흐름은 나타났습니다. 정당이 아닌 이슈에 반응하는 유권자, 인물보다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는 눈, 그리고 단순한 투표보다 보이콧, 캠페인, 소비 거부 운동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 지금의 2030은 다른 언어, 다른 감각, 다른 속도로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2030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노력해도 기성세대보다 못 사는 것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교육, 고용, 결혼, 출산. 모든 면에서 전 세대보다 절망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그들을 무너뜨리기보단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30은 더 이상 같은 규칙 속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문화를 설계하며 한국 사회를 기존 질서가 아닌 자기 세계관으로 리셋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숭산 스님이 말한 먼저 깨어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겹칩니다. 세상이 무시하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먼저 깨어나 있었고 모두가 모른 척했던 그 사람이 결국 판을 바꾼다. 이건 단지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복, 즉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교체입니다. 지금 한국은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정치, 언론, 교육, 행정, 경제.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국민은 지쳐가고 있으며 미래는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주체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했던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자기 언어와 행동 방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